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노준용입니다. 네, 제가 사실 강연을 이렇게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오늘과 같은 열기를 느낀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9년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30년에 가까운 이런 역사와 전통을 가진 이런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주제가 좀 특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사시면서 이렇게 실패 다 경험해 보셨죠? 네, 저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 실패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게 참 마음에 들지 않죠.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고, 창피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피했으면 좋겠고, 나는 계속 이제 성공만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다 들기는 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생각을 해보면 실패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어쩌면 도리어 실패도 괜찮을 수도 있고 실패를 통해서 많이 배울 수도 있고 더 큰 성공에 다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관점의 얘기들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뭐 실패를 전문적으로 막 연구를 하고 이러진 않았었고요. 저는 연구하는 분야는 앞에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따로 있었는데요. 전산학을 전공을 해서 컴퓨터 그래픽스, 컴퓨터 비전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카이스트에 오기 전에는 뭐 예전이긴 하지만 헐리우드에서 특수효과 제작에 필요한 기술 개발 뭐 이런 일들도 이렇게 오랫동안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컨텐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총장님께서 정말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틀이 굉장히 다르시고 획기적인 시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취임을 하시면서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너무 성공에만 매몰돼서 살아온 것 같다. 물론 그 성공의 결과로 많은 발전을 이룬 것도 맞기는 하지만 그 성공이 아닌 반대의 실패를 들여다봄으로써 실패를 더 잘 알게 되면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더 과감한 성공을 하게 되고 과감한 도전을 하게 되고 그래서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실패를 연구해 보자라고 하면서 실패 연구소를 만드셨고요. 전혀 관계없는 저를 갑자기 부르셨어요. 그러더니 저보고 실패 연구소를 맡아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요. 결국 거절에 실패를 하고 그래서 제가 실패 연구소 초대 소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시고 또 실패를 잘 하실 것 같은, 잘 아실 것 같은 다른 분께서 실패 연구소를 맡고 있지만 제가 초대 소장으로 2년 동안 있으면서 저 나름대로 많이 배우고 느끼고 자료를 수집하면서 알게 된 부분들, 그리고 또 사회 각계각층의 여러 이렇게 유명하신 훌륭하신 인사들을 만나면서 배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의 내용을 모아서 오늘 자료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학술적인 내용들도 있기는 하고요. 그런데 가능하면 좀 높은 레벨에서 이제 듣기 쉽게 편안하게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실패 연구소를 처음 맡으면서 첫 번째 한 일이 과연 실패는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제 정의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요. 실패라고 하는 것은 목표했던 일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 간단하게 정의될 수 있죠. 어떤 일을 목표로 했는데 그거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가 실패가 되겠죠. 네, 그런데 이 정의를 잘 보다 보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항상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정의를 잘 생각을 해보면 목표하는 부분이 있고 그걸 달성하지 못한 상태가 실패라고 한다면 내가 실패하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목표치를 낮추면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목표치만 낮춰주면 우리는 항상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에이 그게 뭐야? 그게 누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어? 뭐 그런 생각이 드시겠죠. 네, 그렇죠. 반응 좋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넘기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노트북에 있는 자료를 넘기고 있었네요. 네, 요 자료를 넘기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실패라고 하는 것은 정의는 목표했던 일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 그래서 목표치를 낮추면 그게 성공한다. 그런데 실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자료의 맨 아래쪽 줄을 보시면 우리나라 R&D 국제 과제의 성공률인데요. 이런 자료를 보면 그렇죠. 우리 R&D 과제 성공률이 거의 98%, 99%, 거의 100%에 가까운 성공을 항상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자료를 보면 저 같은 연구를 본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으쓱으쓱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거의 이런 높은 성공률, 100%에 가까운 성공률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국가 R&D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남들이 해보지 않은 것을 해보는 것이고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고 기존에 알려져 있는 맞다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깨고 새로운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시도할 때마다 100%로 성공을 한다? 좀 이상하죠. 뭔가 모종의 비리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R&D를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다라고 하면 연구자들은 엄청나게 비난을 받겠죠. 그리고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관리하는 관공서의 책임자들도 굉장히 비난을 받겠죠. 왜냐하면 국민의 혈세가 얼만데 그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국가 R&D가 이렇게 실패를 해? 그러면서 이렇게 비난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기획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목표치를 그냥 낮춰버리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모두가 비난받지 않고 모두 행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것이냐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국가 R&D를 했을 때 우리는 항상 이렇게 100%에 가까운 성공을 해 라고 하면서 좋아하기보다는 어쩌면 그 이면에는 우리가 놓쳐버렸던 혁신의 기회를 더 안타까워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사실은 목표치는 항상 높이 가져야 되는 게 맞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 정의에 의해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목표치를 높게 가지면 확률적으로 실패할 확률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거를 인정해 주고요. 누군가가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목표를 높게 잡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요. 근데 왜 그렇다면 우리는 그동안에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하지 못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는 목표가 높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노력하지 않아서 실패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노력과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등 등치가 될 그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노력을 하면 성공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노력을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드시 내가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해서 성공을 한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다고 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많은 얘기들이 되게 신화처럼 만들어지는 것이죠. 누군가가 성공을 했어. 이 사람은 굉장히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많은 노력을 해서 궁극적으로 성공을 했어. 이런 스토리들이 언론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막 이제 포장이 돼서 멋지게 보여지니까 이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게 노력을 하면 결국 성공을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뭐 미국의 조지 미첼이라는 사람이 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나이가 환갑이 넘은 나이에 1981년도에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셰일가스를 추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수압 파쇄법이라는 그 방법을 가지고 나는 셰일가스를 추출을 해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막 시도를 한 거죠.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성공하지 않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심지어는 지질학자인 자기 아들도 반대를 했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거의 20년 가까이 이런 시도를 했고요. 그래서 10,000개가 넘는 시추구멍을 이제 뚫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90%는 실패를 했고요. 그러다가 1998년에 드디어 이거를 이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셰일가스의 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미국은 그 덕분에 세계 최대의 이제 산유국이 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거의 80이 넘은 나이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된 건데요. 이런 얘기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이제 막 포장을 해가지고 거봐, 이 나이가 많은 나이에도 이런 걸 시도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될 거야라고 막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거는 그냥 포장된 얘기고 그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되는 예제들, 예를 들자면 열심히 노력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도 꽤 많은 거죠. 뭐 예를 들자면 뭐 심형래 씨 잘 아시죠? 예, 코미디언으로 성공하신 이 심형래 씨, 코미디언으로 성공을 해서 그 당시에 한때 뭐 회차의 출연료가 8천만 원이 넘고 이거는 뭐 지금 50억, 60억 하는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그런 아파트 160채를 가진 부를 축적을 했었는데 자기의 꿈을 쫓아서 남들이 뭐라고 해도 자기는 끝없이 도전한다고 해서 자기의 꿈은 영화 배우가 되고 영화 감독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새로운 시도를 끝없이 했죠.
그런데 그래서 뭐 나중에 뭐 신지식인 1호로 뽑히기도 했고, 또 우리나라의 실제 영어에 관련된 CG의 그 질품질을 굉장히 높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영화 감독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죠. 그래서 결과는 지금 170억의 빚더미에 앉아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근데 너무 안타깝지만, 근데 이분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거나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이런 게 아니죠. 열심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드시 성공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아니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렇다면 사실은 노력과 성공이 반드시 등치가 되지 않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공을 할 수 없나에 대한 예제를 몇몇 가지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는 굉장히 고도화된 산업화 사회에 살면서 경쟁이 치열한 삶을 살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보상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자면 올림픽이 이제 곧 열리게 되죠.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이제 곧 이제 개최를 하게 될 텐데, 전 세계 국가에서 가장 훌륭한 선수들이 이제 선발이 돼서 올림픽에 10,000명이 넘는 선수들이 출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각 종목마다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각 종목마다 거기에 걸려 있는 메달의 숫자는 3개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 말은 3명을 제외한 나머지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메달 획득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메달 획득에 성공하는 사람은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거는 아직 극히 일부인 것이고,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풀이 훨씬 더 많아서 그게 일반적인 경우이다. 그래서 이런 한정된 보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재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보다 내 옆에 있는 제가 훨씬 뛰어난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예를 들자면 뭐 마이클 조던이나 우사인 볼트 같은 분들, 뭐 농구 형제 마이클 조던, 그다음에 100m 달리기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는 우사인 볼트, 이런 분들 인터뷰를 들어보면은요, 열심히 노력한 거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재능에만 멈추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 것도 맞는데요. 그렇지만 동시대에 같이 운동을 하던, 마이클 조던과 같이 농구를 하던 뭐 찰스 바클리나 패트릭 유잉, 스카리 피핀, 이런 분들도 마이클 조던만큼이나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능의 차이는 넘어설 수 없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우사인 볼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 열심히 했지만 같은 시대에 같이 자메이카에서 그 국가대표로 뛰던 아사파 포엘이라든지 요한 블레이크 같은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열심히 했다. 자기가 운동하러 나가면 이미 와서 운동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운동을 다 마쳤을 때도 더 많이 운동을 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능의 차이를 그들은 나의 재능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마침 인스타그램에 이 영상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한번 삽입을 해봤는데요. 이거 플레이 시켜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재능의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인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이 강아지가 이제 열심히 담을 넘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네,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재능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데올로기 관점에서도 사실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우파,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의 경우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게 성공하는 거야. 그리고 네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성공하지 못하는 거야가 일반적으로 우파들의 관점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좌파들의 관점은 굉장히 이제 많은 이것은 환경의 탓이다. 그래서 네가 지금 성공하지 못한 건 환경 탓이기 때문에 환경을 바꿔줘야 된다가 이제 일반적인 좌파의 관점인데요. 그 양극단이 있지만 그 중간에 자유주의자들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자들은 이제 운까지도 같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쩌면 네가 지금 성공한 것이 운 때문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에서 말한 재능이라든지 환경과 운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러한 예로서 모차르트가 훌륭한 음악가라는 것은 다들 인정을 하지만, 모차르트가 마침 그 시대에 유럽에서 음악을 존중하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으니까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고 자기의 노력한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세계적인 음악가가 될 수 있었지만, 만약에 모차르트가 그 당시에 중국의 시골에서 태어났다면 그냥 그 농사를 짓다가 그냥 끝나는 상황이 되었겠죠. 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 시대에 어쩌면 중국의 시골에서 농부로 살던 사람이
어쩌면 유럽에서 그 당시에 태어났다면 더 훌륭한 음악가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환경과 운도 많이 작용을 하고, 이제 그렇게 본다면 내가 성공을 했을 때 어쩌면 나는 운도 많이 작용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겸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반대로 내가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운이 나빠서 실패를 한 것일 수 있으니 충분히 나는 다시 시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재기의 가능성도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화적인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디벨롭먼트의 관점, 완전히 발전적 사고의 관점으로 보면 그냥 한 가지 완벽한 시스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딱 만들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성공을 하지 못하면 이거는 비난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게 완전히 발전적 상황으로만 묘사되는 것이 아니고 진화적 관점이 훨씬 더 적당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진화의 관점이라고 본다면 결국 그거는 우연의 연속이 되겠죠. 근데 우연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실패의 연속이 될 것이고, 그 실패의 연속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습득을 함으로써 그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나를 발전시키면서 궁극적으로 완성된 성공적인 형태로 가게 된다. 그래서 진화의 관점으로 볼 때 자연스럽게 실패는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후지산에 등반을 할 때는 어디서 시작을 하나 반드시 정상에 오른다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의 삶은 후지산 모델이라기보다는 알프스산의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아래에서 올려다 보면 어디로 가는 것이 정상으로 갈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시도를 하고 올라가 봐야 되고, 가다 보니 운이 좋으면 정말 제일 높은 산에 갈 수도 있지만 운이 좋지 않으면 어디 그냥 그 중간 한 10번째로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내려와서 다시 시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끝없이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진화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요. 내가 모범생이었으면 좋겠죠. 그리고 또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또 우리 애들이 모범생으로 컸으면 좋겠죠. 예, 당연하실 텐데요. 그런데 모범생의 역설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이나 스탠포드 대학의 입시 사정관 분들이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훌륭한 학생들이 다 이제 지원을 해서 뽑는데요. 지원서의 내용만 보면 이 학생들이 수학, 과학, 올림피아드 대회에서 1등을 했고, 국제 콩쿨 대회에 나가서 음악, 피아노, 바이올린으로 1등을 하고, 그래서 정말 훌륭한 학생들을 뽑아놨는데 막상 뽑고 나면 캠퍼스 생활을 시작한 다음에 아주 간단한 그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이걸 이제 실패의 역설이라고 이분들이 표현을 하는데요. 모범생 역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결국 이 학생들은 실패가 굉장히 살면서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범생이 좋다고만 생각을 하지만 모범생의 경우에는 실패하면 안 되고 조심성이 커지기 때문에 너무 그만한 안전한 선택만 하게 되고요. 모범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룹들의 경우에 능력이 부족하고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도리어 과감하게 도전해서 훨씬 더 크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요, 저도 고등학교 때 모범생 쪽에 속했는데요. 그러면서 제 친구들을 보면, 공부 못하던 친구들을 보면서 혼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야, 저 친구들은 저렇게 공부를 안 하거나 못하면 나중에 직장이나 제대로 잡을 수 있을까?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나중에 저 정말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다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진짜 동창회를 해서 만나 보니까 공부 잘하던 친구는 고만고만한 뻔히 이제 생각할 만한 그런 위치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했으니까 대기업에 취직하기도 하고 의사가 된 경우도 있고 변호사가 된 경우도 있고 이런데요. 공부 못해서 제가 걱정하던 친구들은 진짜 몇백억대의 부자가 돼서 몇천억대의 부자가 돼서 나타나서 완전히 그 위치가 달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모범생이 아닌 경우가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모범생의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모범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훨씬 더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1517 펀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피터 틸이라고 하는 페이팔이라고 하는 예전에 유명한 실리콘밸리에 성공한 회사가 있었죠. 그래서 피터 틸 이분이 그 페이팔 창업자 중에 한 분이었는데 이 페이팔이 크게 성공을 하고 이제 성공한 그 자금을 가지고 지금은 팔란티어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지만 동시에 그 투자가로서도 하면서 1517 펀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517 펀드는 뭐냐면
이 숫자가 익숙한가요? 1517년 하면 떠오르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때가 이제 1517년이었거든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어두웠던 과거 의 중세 시대를 타파하고 암흑의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유럽에서 새로운 세상을 펼쳐가는 이런 계기가 된 연도가 1517년이었는데요. 피터 틸이 이 1517 펀드를 만들면서 이 펀드를 받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여러 개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학 중퇴자여야 된다. 예. 대학을 박차고 나올 용기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이냐. 예, 이제 그렇게 이제 1517 펀드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정말 대학을 중퇴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회의 낙오자가 아니고 도리어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예들도 많이 있죠.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뭐빌 게이츠라든지, 그다음에 구글을 창업자들도 박사 과정에 있다가 그냥 튀어나갔고요.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을 만들었던 마크 저커버그도 다 대학을 그냥 등지고 뒤로 나가서 큰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예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여러 가지 관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제 실패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비즈니스 스쿨의 에이미 에드먼슨 교수라는 분이 실패를 들여다보니까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더라. 그래서 9가지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한 단어로 말하는 요 안에는 9가지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었는데요. 한쪽 면은 칭찬받을 만한 실패들이 있고요. 실패를 했지만 도리어 칭찬을 받아야 되고, 저쪽 반대쪽 스펙트럼에는 실패를 했다면 당연히 이제 비난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구분을 해서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탐색적 테스트를 하다가 실패를 했다. 이러면 비난하기보다는 도리어 칭찬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요거에 관련해서 제가 나로호, 누리호 요거 아시죠? 그래서 누리호는 발사에 결국 성공을 한 거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나로호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발사를 했는데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로호 발사의 연구 책임을 맡은 분을 제가 이제 만나서 인터뷰할 그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로호 발사를 했는데 실패를 하고 났더니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 국민이 막 일어난 거죠. 어디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이러한 국가 프로젝트에 실패를 할 수가 있냐, 이래가지고 많은 비난을 받았고, 그러면서 감사가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기술적인 감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자기가 이해를 하겠는데 예산에 대한 감사까지 들어오더라. 예, 그래서 뭐 회의비를 어떻게 집행했는지, 이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이런 자료를 다 내놓으라고 해서 이렇게 하더니 결국은 여러 사람들의 책임을 묻고 기관장이 사퇴하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금 시각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아마 이제 이런 강연을 들으셨다면 그 담당하신 분들이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좀 그런 부분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반대로 고의적인 일탈이나 부주의에 해당하는 부분은 당연히 비난을 받아야 되는 실패이고요. 가능한 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 부분도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작업장에서 졸다가 큰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 사람한테 비난을 해야겠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이 사람이 좋은 이유가 지난 3일 동안에 계속 밤샘 작업에 투입이 돼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다면 이건 시스템의 문제일 수 있고요. 이런 구분을 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이 실패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이렇게 3가지로 크게 그룹핑이 되어 있는데요. 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경우에는 똑똑한 실패로 생각을 하고,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예방 가능한 실패가 될 텐데요. 또한 불가피한 실패도 있습니다. 이거는 칭찬받을 것도 아니고 비난받을 것도 아니지만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부분들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폴로 우주선을 개발을 하면서 이제 달 착륙을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있었죠. 그때 아폴로 1호를 개발을 하고 있을 때 연구자들이 할 수 있는 많은 노력을 하면서 조심하면서 매뉴얼에 맞게 일 처리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폴로 1호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 때문에 폭발을 해서 지상에서 폭발을 해서 많은 이제 사상자를 냈다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프랭크 보먼이라고 하는 우주 비행사는 상상의 실패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다 보면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많이 고민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불가피한 실패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패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실패를 하는 걸 해도 괜찮다는 건 알겠는데 과연 실패가 좋은 것이냐? 실패가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런 게 이제 궁금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과연 맞을까? 정말 그럴까? 이제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연구한 연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의 다슈랑 교수님 연구팀이 실제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서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인지를 한번 학술적으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설을 어떻게 세웠냐면요, 이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어떤 연구자들이 박사학위를 받고요.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대학에 이제 교수로 이제 임용이 되겠죠. 근데 교수로 임용이 될 때 한 그룹은 교수로 임용이 되면서 연구비 획득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커다란 연구비를 가지고 자기 교수의 직업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다른 한 그룹은 교수로 임용이 됐지만 그 연구비 획득에 실패를 해서 굉장히 어렵게 교수 생활을 이제 어렵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두 그룹이 있는데 이 두 그룹 중에 10년 후에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더 훌륭한 연구자로 성장을 했을까를 추적을 해본 거죠. 어느 쪽일까요? 그래서 이제 가설이 두 개인데 마태효과 가설은 뭐냐면 성경책의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래요. 그래서 부유한 자는 더욱 부유하게 되고 가난한 자는 더 힘들게 된다.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에 해당하는 게 마태효과 가설이고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가설은 정말 어렵지만 이 사람들이 결국은 더 조금 좋은 결과로 이어지더라가 될 텐데요.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실까요? 혹시 빈익빈 부익부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네, 몇 분 계시고요. 아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나중에 실패한 사람이 정말 10년 후에 더 성공한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네, 조금 더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진짜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죠. 그랬더니 결과를 봤더니 10년 후에 더 훌륭한 연구자는 어느 그룹에 됐냐 봤더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맞더라라고 빅데이터에 의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도출하게 된 구체적인 사례가 뭐냐면 10년 후에 이 두 연구자 그룹이 발표한 논문의 편수는 많았지만 상위 5%의 아주 고품질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읽고 인용을 많이 하는 이 연구는 처음에 실패했던 그룹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썼더라가 되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빅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10년 후에 훨씬 더 크게 성공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 그러면 나 5년 전에 크게 실패했으니까 5년 후에 나 엄청나게 성공해 있겠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과연 그러면 실패했다고 하면 반드시 그게 성공으로 이어지는가? 이게 또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연구팀이 그거에 대해서 계속 그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었네요. 이게 뭐냐면 버텨야 성공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뭐냐면 아까 처음에 그 연구비 획득에 실패를 했던 사람들이 훨씬 좋은 연구자로 됐다고 했는데 이 그룹의 12%의 사람은 결국 버티지 못하고 중간에 학계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던 그 결과는 이 떠난 12%를 제외한 나머지 88%의 사람들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평균을 냈더니 그 연구비를 획득에 성공한 사람들 대비해서 훨씬 더 크게 성공했다라고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에디슨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많은 인생의 실패자들은 포기할 때 자신의 성공이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힘들지만 버텨낸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에 갔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좀 전에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내가 실패를 했다면 그럼 나는 정말 그 위에 무조건 나는 성공할 것인가? 이게 궁금해서 이 연구팀이 계속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을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했는데요. 그래서 연구자 그룹이 있고요. 스타트업 그룹이 있고요. 테러 조직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 그룹은 1985년부터 2015년까지 한 35년 동안에 제한된 그 70만 건 이상의 연구 제안서를 보고 연구비 획득을 했으면 성공 아니면 실패. 그래서 스타트업은 한 46년 동안에 벤처 캐피털을 투자를 받은 5만 8천 건의 중에서 성공적으로 나중에 상장을 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성공 아니면 실패. 그리고 테러 조직의 경우에는 47년 동안에 17만 건의 시도를 분석을 해서 한 명이라도 사망자가 발생을 했으면 성공 아니면 실패. 이렇게 해서 이 데이터들을 쫙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연구자, 기업, 테러 조직 전혀 관계없는 이 그룹들의 결과를 봤더니
공통적으로 나오는 결과가 있더라.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은요, 이렇습니다. 실패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5년 전에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5년 후에 엄청나게 성공했을 거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는 게 맞고요. 이제 그런데 결과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특징을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 특징을 보이는 것이 뭐냐면, 성공에 이르는 사람들은 실패를 거듭할수록 빠르게 실패를 한다.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면서 그 퍼포먼스의 질이 굉장히 높아지더라.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실패를 하는데 결국 크게 성공을 하려면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된다가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패를 통해서 이제 배울 수 있냐가 이제 궁금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또 연구를 진행한 연구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구를 진행을 했냐면요, 두 그룹의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들에게 10개의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은 정답이거나 아니거나 이게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한 그룹의 사람들한테는 정답을 맞추면 네, 맞췄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칭찬을 해준 거죠. 그래서 정답이 맞았을 때 그걸 알려줬고요. 다른 한 그룹의 사람들한테는 틀리면 틀렸습니다, 그거를 못 맞췄네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네거티브한 피드백을 주면서 답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알려준 정보의 양은 똑같은 거죠. 맞거나 틀리거나 둘 중에 하나에 대한 문제이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그 사람들을 불러서 놓고 같은 질문을 한 거죠. 얼마나 학습을 했나. 그랬더니 통계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자기 정답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 똑같은 문제를 나중에 추후에 다시 풀었을 때 83%가 정답률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틀렸다라고 네거티브한 피드백을 받은 사람들은 그거를 그 정답률을 맞힌 게 69%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4%의 굉장히 큰 차이의 학습의 능력을 보였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똑같은 정보가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사람들은 쉽게 배우지만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손상이 돼서 자기를 방어하려는 이런 기제가 발생을 해서 이게 튜닝아웃 반응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실패를 외면하게 되고 거기서 나오는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 않더라. 그래서 누군가가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하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하나 재밌는 거는 타인의 경우인데요. 타인의 경우가 똑같이 이제 실패했습니다 아니면 성공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같은 정보를 줬을 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를 내가 보면서 배웠을 경우에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과 관계없이 정답률이 82%로 굉장히 마찬가지로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신이 네거티브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을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방법으로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님이 얘기를 하는 부분은, 사람들은 이제 마음 먹기 나름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이분도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정된 마인드셋을 갖고 있어서 이거는 그냥 내 원래 능력은 이러하고 나는 원래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니 그냥 이거야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지만, 능력은 변할 수 있어, 나는 항상 여기서 성장할 거야, 이런 평상시에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통해서 훨씬 더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런 마인드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나는 이 실패를 통해서 나는 힘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내 친구는, 내 동료는, 내 애들은 이렇게 가르칠 거야 라고 해서 그걸 자기를 객관화시킴으로써 정보를 전달한다고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자기 스스로도 실패를 통해서 이제 배울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알겠는데 근데 나는 실패했더니 무기력이 생기더라. 너무 몇 번 실패하고 났더니 더 이상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 갖고 싶지도 않고 난 안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저는 직접 만나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관련된 연구를 또 이제 진행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었는데, 강아지 24마리를 가지고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실패가 주는 무력감에 대한 그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8마리한테는 상자에 집어넣고 전기 충격을 줬어요. 아프고 힘들겠죠. 그러니까 강아지가 괴로우니까 몸부림을 치다가 버튼을 딱 코로 눌렀더니 전기 충격이 멈춰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들이 이걸 학습을 했고요. 다른 강아지 한 그룹은 같은 그 박스 안에 넣고 또 전기 충격을 줘서 강아지가 힘들 때 무엇을 해도 강아지가 이 환경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냥 괴로운 거죠. 일정 시간 동안 계속 전기 충격으로 힘들어하는 그룹이었고요. 다른 강아지 이제 한 그룹 8마리는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그냥 비교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그 강아지들을 데려다가 다시 또 실험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환경을 좀 바꿔서요. 낮은 담을 설치를 해서 자유롭게 이 담을 뛰어다닐 수 있는 이제 이런 구조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 그룹의 강아지들한테, 그러니까 처음에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멈춘다라는 걸 학습한 강아지들한테 다시 전기 충격을 줬더니 버튼은 없었지만 이 낮은 담을 뛰어넘으니까 뭐 내가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있네. 그래서 쉽게 그냥 뛰어넘어서 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강아지들도 또 같은 상황이 되니까 전기 충격을 받았을 때 그냥 담을 뛰어넘어서 피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 무기력을 한번 학습했던 이런 강아지들, 그래서 처음에 무엇을 해도 버튼을 누르거나 무엇을 해도 자기 환경을 좋게 만들 수 없었던 강아지들은 그냥 담만 뛰어넘으면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전기 충격 받으면서 그냥 괴로워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건 학습된 무기력이다. 그래서 이 연구가 발표된 다음에 미국 정부에서는 우리 교육 체제를 바꿔야 된다. 우리 학생들이 실패를 경험하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무기력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쉽게 가라. 뭐 이제 이런 지침이 내려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교육을 짰더니 결과적으로 좋았을까요? 네, 결과적으로 사실 좋지 않았다고 하고요. 왜냐하면 좀 공부를 잘하던 학생들은 동기가 많이,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자기가 공부하지 않아도 그냥 너무 쉽게 가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좀 공부를 잘 못하던 학생들의 경우에도 그냥 쉽게만 가면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이렇게 학습의 향상 능력이 전혀 없거나 좋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된다라는 새로운 이론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오와 대학의 교수님이 얘기한 방식으로 건설적 실패 이론이라고 하는데, 실패가 나쁜 것만은 아니고 실제로 실패를 하면서 어느 정도 학습하는 게 필요하다. 단지 그 강도를 적절히 조절을 해야 되는데, 난이도를 적당하게 줘야 되고 자율성을 줘야 되고 뭐 실패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뭐 이런 조건들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뭐 얘기는 좋은데 근데 이걸 어떻게 적당한 난이도가 뭔지를 어떻게 알고 쉽지 않죠. 그래서 이것들을 근데 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시도와 경험이 필요하다. 이걸 얼마큼이 적당한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가 되겠고요.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결국은 빠르게 실패하기가 되겠습니다. fail fast, fail often 이건데요. 이거에 관련된 이제 실험을 또 했었는데요. 여기 존 크럼벌츠와 라이언 바비노의 연구팀이 실험을 한 건데 이렇습니다. 한 학기 동안에 학생들을 모아서 도자기 굽기에 이제 미션을 줬어요.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에게는 도자기를 많이 구우세요. 무조건 많이 구우면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다른 그룹의 학생들한테는 도자기를 잘 만드세요. 도자기를 잘 만든 사람들한테 좋은 점수를 줍니다. 이렇게 이제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학기를 보냈죠. 그런 다음에 한 학기가 지난 다음에 이제 봤습니다. 그러면 어느 그룹이 도자기를 더 많이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첫 번째 그룹이 도자기를 많이 만들었겠죠. 왜냐하면 주어진 미션이 도자기를 많이 만드는 거였으니까. 자, 그러면 어느 그룹이 도자기를 더 잘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자기를 잘 만들라고 한 미션을 준 두 번째 그룹이 잘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해보니까 놀랍게도 첫 번째 그룹이 훨씬 더 도자기를 잘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그룹은 도자기를 많이 만들려고 하니까 계속 도자기를 막 만드는 거예요. 이제 만들다 보니까 적당히 유약은 이 정도 발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구울 때 이 정도 시간을 해야 되고 이 정도 반죽을 해야 돼. 이거를 하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체득을 하게 됐는데요. 도자기를 잘 만들라고 시킨 그룹한테는 이제 도자기를 만들라고 했더니 이제 이 친구들은 도자기를 잘 만들어야 되는 것에 대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고 잘 만들어진 도자기를 박물관에 가서 견학을 하고 그때 전문가 조언을 듣고 이걸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실제 도자기를 만드는 것은 거의 학기 말에 가서 그냥 조그만 짧은 시간 안에 도자기를 만들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연습량이 턱없이 부족해가지고 실제로 제대로 된 도자기를 만들어내지 못하더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많은 시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론만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기업들이 이러한 모델로서 크게 이제 성공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스페이스X라고 그 유명하신 일론 머스크, 이분도 처음에 페이펠 창업을 해서 이분도 크게 성공을 하셨죠. 그래서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에릭 버거라는 분이 이제 리프트오프라는 책을 써서 이 스페이스X 회사에 대한 이제 이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그 페이펠을 통해서 번 큰 많은 재산 중에서 그 반을 1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차리고 나의 어렸을 때 꿈은 화성에 가는 거니까 나는 우주 발사체를 만들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우주 발사체를 만들어서 내 꿈을 이룰 거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회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요. 한 1,300억에 해당되는 예산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나는 3번 로켓을 발사를 하겠다. 그러면서 처음 2번은 실패하더라도 뭐 배우면서 고쳐 나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3번 만에 발사를 하면서 꼭 성공을 할 거야 이렇게 계획을 했다라고 하고요. 근데 이게 참 색다른 시도인 게 보통의 경우에는 아까 나로 누리호 경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이거는 정말 실패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하드웨어는 만져보지도 않고 몇 년 동안 책상에 앉아서 서류 작업만 하면서 완벽하게 이제 이것만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과감하게 그런 단계를 넘어서면서 지금 과감한 이제 그 발사를 시도를 했고요. 첫 번째 발사를 했는데 뭐 당연히 실패를 했겠죠. 그래도 뭐 미국 본토와 떨어진 한 6,000km 되는 섬에서 발사를 하려고 했더니 생각하지 못한 소금기 있는 공기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또 밸브 문제가 발생을 해서 실패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찾아서 다시 이제 2번째 발사를 했는데 발사는 했는데 궤도 안착에 또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 원인을 찾아서 또 다시 이제 3번째 발사를 드디어 했죠. 근데 3번째 발사에도 또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은 다 썼는데 실패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낼 수는 없으니까 남은 예산을 다 모아서 어떻게 해보니까 이제 그 기술팀이 4번째 발사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6주가 걸린다고 하는데 남은 예산을 다 끌어보니까 한 4주밖에 버틸 게 없어서 4주 만에 만들어라라고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정말 기술팀이 또 놀랍게 4주 만에 완성을 해서요. 4번째 발사체를 만들었고 뭐 수송하러 가는 과정에 또 여기 뭐 나무에 부딪혀가지고 찌그러져가지고 그걸 또 다시 고쳐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고요. 근데 그걸 고치는데 또 6주가 걸린다고 하는데 그걸 또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고쳐가지고 결국은 4번째 발사에 성공을 했다. 그래서 결국 역사가 됐다. 뭐 이렇게 실패를 통해서 정말 우리는 시도를 해서 그렇게 성공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뭐 토스라는 서비스를 주는 회사도 있는데요. 회사 이름이 토스는 아니고 회사 이름은 비바 리퍼블리카인데 이제 토스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죠. 근데 이 회사에 관련해서 책을 쓴 유난한 도전이라고 책을 쓴 이 작가분을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 토스 회사에 다니시는 직원분이신데 우리 토스라는 회사는 대체로 실패하고 가끔씩 성공하는 회사입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엄청나게 잘 성공해서 잘 나가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체로 실패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냥 늘상 실패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합니다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실패한 사례가 어떤 게 있냐라고 얘기를 해보니까 뭐 예를 들자면 청년들한테 소액 대출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그렇죠. 청년들이 분명히 크지 않은 작은 돈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과감하게 그런 서비스를 시도를 했는데 이거 분명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 있게 서비스를 출시를 했는데 그 결과는 커다란 실패였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서비스의 필요함과 필요하지 않음의 문제를 떠나서 사람들이 느끼기에 토스 니네가 이제는 대부업까지 진출을 해?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그 문화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접을 수밖에 없었고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대부라는 대출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싫어했지만 신용 조회를 하는 것은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무료로 신용 조회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을 그 과정에서 알아서 그 서비스를 출시를 함으로써 1,000만 명이 넘는 유저를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이러면서 우리는 사실은 끝없이 계속 실패를 하고 있다. 그를 통해서 배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밖에도 다양한 뭐 역사적으로 보면 실패가 성공이 된 사례들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실패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처음 보이는 것과 결과적으로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예제들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그냥 우스갯소리 같을 수도 있지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그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인가요? 이분을 설득을 해서 제가 동인도 항로를 개척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갔죠. 근데 결국은 항로 개척에 실패를 했죠.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는 실패를 했지만 그 과정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했고 근데 물론 이게 뭐 성공적인 사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원주민들이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죽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에 정말 커다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은 맞아서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실패처럼 보이는 것이 꼭 실패가 아닐 수도 있다. 그 밖에도 뭐 3M이라고 하는 회사는 접착제 만드는 회사인데 접착제라고 하면 잘 붙어야 되죠. 아주 강력하게 붙어야 되는데 연구 개발해서 만들었는데 접착제가 너무 잘 떨어지더라. 그리고 처음에는 이걸 만든 사람이 이제 실패했고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는데 나중에 한번 돌려서 생각을 해보니까 접착제가 잘 떨어져? 그런데 내가 자꾸 깜빡깜빡 하는데 내 기억을 잘 되살리기 위해서 내가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내용들은 메모지에 적어서 내 벽에다 붙여놓고 책상에다 붙여놓고 모니터에 붙여놓고 이렇게 떴다 붙였다 하면 잘 되겠네. 거기에 이제 활용된 게 바로 이제 포스트잇이라는 상품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다르게 보면 성공한 부분들이 되겠고요. 또 뭐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에 관련된 학습하는 머신을 만들면서 지금 거의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과 겨루면서 세계 시총 1, 2, 3위를 겨루는 이런 회사가 되었는데 엔비디아도 그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테그라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이폰에 들어갈 칩을 만드는데 되게 성능 좋은 칩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경쟁 업체인 삼성이라든지 퀄컴보다 훨씬 더 성능 좋은 칩을 만들었는데 그 칩의 크기가 크고 그 다음에 전력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아이폰에 결국 들어갈 수 없어서 실패한 프로젝트가 됐는데 그 개발자가 다르게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아이폰에 못 들어간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고 지금 너도 나도 전기차에 관심을 보이는데 전기차에 이게 탑재가 된다면 이게 좀 크기가 커도 또 많이 전력을 소모한다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어차피 성능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걸 전기차에 탑재함으로써 이제 커다란 성공을 이루었다고 하고요. 뭐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여기 처음에 만들 때는 70억 정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공사가 계속 지연되면서 뭐 1,000억이 넘게 들었다고 합니다. 한 13배가 넘는 이런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골치 아픈 실패한 프로젝트였고 이제 시에서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힘들어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시드니와 호주를 커다란 이제 관광의 도시로서 이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했죠. 그래서 우리가 일견 보기에 실패처럼 보이는 것들도 다른 관점에서는 크게 성공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우리가 실패를 하면서 그냥 그럼 끝없이 무조건 버티면서 나가는 것만 중요하냐?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강약 조절도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나 나이아드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장거리 수영 선수인데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꿈이 뭐냐면 쿠바에서부터 플로리다까지 165km를 수영해서 건너가는 첫 번째 사람이 될 거야. 자기는 이제 꿈을 가지고 20대 때 시도를 했었는데 뭐 실패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60이 넘은 나이에 나는 죽기 전에 꼭 내 꿈을 이루겠다고 해서 다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시도를 했는데 당연히 실패했겠죠. 그러니까 여기 사례가 올라왔겠죠. 1차 시도에는 해파리의 공격으로 실패했다고 하고요. 2차 시도를 했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뭐 폭풍이 와가지고 실패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다시 3차 시도를 했죠. 그래서 또 다시 시도를 했는데 뭐 또 상어떼의 공격으로 또 실패했다고 하고요. 4차 시도를 했는데 성공했을까요? 뭐 또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5차 시도에 2010몇 년도인가? 그래서 10몇 년 전에 5차 시도에 결국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얘기가 뭐 영화로도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뭐냐면 기자들이 질문을 했대요. 이게 실패를 한 게 중간에 포기를 한 게 뭐 시작하자마자 쿠바에서 뭐 거기서 포기를 한 게 아니고 플로리다 거의 다 와서 조금만 더 가면 저기 목표 지점이 보이는데 그 시점에서 이제 매번 번번이 이분이 포기를 한 거죠. 그래서 힘을 다해서 조금만 더 갔으면 됐을 거를 왜 계속 거기서 중도 포기를 하느냐, 아깝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분 얘기가 나는 여기서 어차피 다음에 다시 시도하면 반드시 성공할 걸 알고 있는데 그런 자신감이 있는데 여기서 실패한 것이 뭐가 큰 문제이냐. 여기서 만약에 내가 더 무리해서 갔다면 어쩌면 다음에 시도조차 못할 정도로 나는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더 가야 될 때랑 멈출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유사한 관점에서 이제 한양대 유영만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과 이제 실패연구소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도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은 자기 전공과 관계없이 자기가 그냥 자기 개인적인 도전을 위해서 사하라 사막의 울트라 마라톤 대회를
자기가 출전을 했다고 하고요. 2012년인가요? 이때 이제 출전을 했다고 하는데 6박 7일 동안 매일 40km씩 그 사막에서 이제 막 달리기를 하는 거죠. 매일매일 7일 동안.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분당에서 한양대까지 거의 주말마다 왕복 달리기 연습도 하고 아파트 34층까지 10km 배낭을 메고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연습을 끝없이 한 다음에 실제 이제 출전을 했는데 3일째 되는 날 그 전날 이게 뭔가 몸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많이 먹지 못해서 결국 탈진을 했고 거기서 뛰어 올라가다가 이제 결국 중도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분의 얘기는 나는 확실한 교훈을 배웠다. 뭐냐면 죽을 힘을 다하면 죽는다. 예.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를 때는 조금만 더 해봐, 죽을 힘을 다해서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시도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책상에서나 할 수 있는 얘기이지 시도해본 사람은 그게 어느 때 멈춰야 된다는 것을 안다. 그게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강약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보면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투자한 비용이 있고 투자한 시간이 있고 투자한 노력이 있는데 그게 아까워서 뻔히 실패가 보이는데도 막 밀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좋지 않다. 그래서 매몰 비용의 오류를 생각하지 말고 멈춰야 될 때는 멈춰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현실에 이렇게 순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스탁데일 패러닥스라고 미국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스탁데일이라는 이분은 미군 해군 제독인데요.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다가 포로로 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높은 랭킹을 가졌던 분이신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항공모함을 타고 가다가 그 비행기를 자기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베트남에서 그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북베트남에서 대공포를 맞아서 비행기가 격추가 됐죠.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혔습니다. 베트남에. 8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되었고요. 엄청난 고통을 고문으로 인한 고통을 받으면서 그 8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살아서 생존에 돌아왔고요. 같은 시기에 포로로 잡혀있던 많은 군인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는데 인터뷰하신 분들이 질문을 했죠. 이분에게 어떻게 살아 돌아올 수 있었냐?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버티지 못하고 다 거기서 고문에 의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버텼냐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의 얘기가 다른 사람들과 나의 큰 차이가 있었다. 그 차이가 뭐냐면 그 차이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필요 이상의 낙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지금 내가 고문을 받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너무 힘들지만 아마 우리 미국에서는 나를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분명히 나를 구하러 올 것이고 이번 겨울에 크리스마스에는 나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야. 이제 이런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좌절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한번 좌절했죠. 그러면 이번 크리스마스는 아니었지만 내년 부활절이 되면 나는 분명히 구출이 돼서 우리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야 라고 또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안 됐죠. 그러니까 그 끝없는 낙관과 좌절을 반복하다 보니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게 되었는데 자기는 그렇지 않았다. 그냥 현실을 인정했다. 어쩌면 이게 내 삶일 수도 있다. 나는 영원히 집에 못 돌아가고 베트남에서 그냥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맨날 고문을 받는 이게 내 삶일 수도 있는데 그냥 그거를 받아들였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려고 생각하면서 그러다 보니 거기 버틸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결국은 자기는 미국에 돌아올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지금 질문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에 대한 걸 지금 얘기하나요? 아니면 끝난 다음에 얘기하나요? 끝날 때쯤에 얘기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도 얘기할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한데요. 네,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래 버티면서 살아있으면 기회가 열린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골드뱅크라는 회사를 만든 김진호 대표님입니다. 그래서 이분 강연을 가보면 항상 이분은 이 사진을 항상 그분이 보여주시는데요. 상처투성이의 상어를 보면서 나는 이 상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성공했다고 생각을 한다. 내 인생도 그렇다. 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골드뱅크라는 회사가 연세 드신 분들은 어쩌면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1997년, 98년 이럴 때 인터넷 붐이 일어날 때 이분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뭐냐면 누구라도 광고를 클릭하면 돈을 그냥 준다
라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골드뱅크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도나도 그래? 광고 클릭만 하면 돈을 줘? 그렇다면 나도 해야지 이러면서 100만 명이 넘는 유저가 그냥 한 번에 1년 만에 모였고요. 그래서 바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1년 만에 상장을 하고 2년 만에 13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대그룹이 됐습니다. 뭐 나산 농구단까지 뭐 인수를 하고요. 뭐 금융회사, 투자회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2년 만에 엄청난 성공을 거뒀죠. 근데 이제 그 성공이 20대 후반이었는데 그때 이제 인터넷 버블도 꺼지고 또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기도 당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신용 불량자가 돼가지고 몇 년 전까지 또 자기 그 쿠팡에서 물류센터에서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렇지만 결국은 언젠가는 나는 이게 그 스탁델 패러독스처럼 이렇게 나는 이렇게 버티다 보면 이렇게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이다 생각하고 그냥 그 삶을 받아들이다가 결국 지금은 뭐 아트스탁이라고 하는 또 다른 새로운 스타트업을 만드셔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분의 얘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버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내 인생의 성공인 것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거는 프로야구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어쩌면 프로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답을 아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프로야구 홈페이지에 가보면 다양한 프로야구 선수들의 기록들이 다 정리가 돼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뭐 지금 가시면 이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요. 어떠한 투수가 최다승을 한 투수도 있겠죠. 그리고 최다 탈삼진 기록을 가진 투수도 있겠죠. 최다 선발을 가진 기록을 가진 투수도 있겠죠. 각 이제 영역별로 이 투수가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첫 윗줄에 있는 모든 기록을 한 명의 투수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은 이 기록으로 보면 아마 우리나라 프로야구 역사상 이분이 가장 최고의 투수가 되겠죠. 이 기록으로만 본다면 어느 분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네. 송진우 얘기가 들린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최동원이냐 뭐 선동열이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맞습니다. 송진우 투수가 맞고요. 한화의 송진우 투수가 이 기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최고의 투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렇게 자랑스러운 기록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창피한, 밝히고 싶지 않은 기록들도 있습니다. 근데 적나라하게 그대로 홈페이지에는 이게 다 나와 있는데요. 반대로 투수 중에 제일 못한 기록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죠. 우리나라 역사상 최다 패를 한 사람, 최다 볼넷을 허용한 사람, 최다 피안타를 맞은 사람, 최다 피홈런을 맞은 사람, 이런 투수들도 그대로 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 제일 못한 기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한 사람입니다. 창피하죠. 이분은 정말 이런 거 보여주고 싶지 않겠지만 그냥 그대로 다 나와 있는 거죠. 이분은 누군지 아실까요? 제일 불명예스러운 나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떠오르는 분 있으실까요? 네, 잘 생각해 보면 맞히실 수도 있습니다. 네, 송진우 투수입니다. 네, 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성공은 이쪽에 있고 실패는 이쪽에 있는 게 아니고 결국 물려 있더라. 성공과 실패는 같이 물려서 같이 간다. 실패를 통해서 성공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결국은 그 진화적 관점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좋은 예제가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균관대 김수환 교수님은 레전드는 슬럼프로부터 만들어진다 이런 책도 쓰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해 주신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실패한 느낌이 만드는 실패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실패하지 않았는데 내가 뭐 한 것도 없어서 분명히 실패할 일도 없는데 느낌상 나는 실패했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더 성공적인 결과를 얻지 못해서 뭐 이런 거죠. 내 주식으로 돈을 뭐 2배를 벌었는데 그때 안 팔았으면 3배 벌었을 걸 막 이제 이런 느낌은 왠지 분명히 결과적으로 보면 성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다음에 자기보다 앞선 누군가에 비교해 보면 또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우리 애가 대학 가서 기분 되게 좋았는데 옆집에는 더 좋은 대학에 갔다고 하면 이제 괜히 막 이제 실패한 것 같은 막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막 또 스스로 생각하기에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부모님이 원하는 건 이만큼인데 나는 이만큼밖에 못했어 막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뭐 상대적 박탈감, 뭐 무력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누군가가 집을 샀더니 집값이 뭐 2배로 올랐대. 그래서 나는 벼락부자가 됐어 막 얘기를 하면 왠지 나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벼락 거지가 된 느낌이 괜히 막 상대적으로 이렇게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서 이제
상대적 무력감이 많이 들죠. 저 친구는 도대체 맨날 가서 맛있는 좋은 식당에 가서 맨날 맛있는 거 먹는 것 같고 맨날 어디 여행하러 다니는 것 같고 나는 그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런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괜히 그냥 느낌만 실패를 한 것 같은 부분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전혀 우리가 고민하면 안 된다. 우리가 생각해서 빼야 된다. 내가 이건 실패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심리학자들은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게 소셜 클락이라는 부분인데요. 사회적 시각이라고 해서 그런 거죠. 우리나라 문화상 이 나이가 되면 대학에 가야 되고 이 나이가 되면 취업을 해야 되고 이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해야 되고 이 나이가 되면 애를 낳아야 되는데 너 이 나이가 됐는데 아직도 취업 안 하고 뭐 하고 있니? 너 이 나이가 됐는데 아직 왜 결혼 안 하고 뭐 하고 있니? 이 나이가 됐는데 아직 애 안 낳고 뭐 하고 있니? 이게 사실은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나이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걸 내가 하지 않아도 전혀 죄책감을 갖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려대학교 심리학자 교수님께서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는 지금 완벽주의가 높아지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완벽주의가 노력을 완벽하게 하는 거면 되게 좋은데 그게 아니고 염려만 완벽하게 자꾸 하려고 한다. 예, 이거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그 염려를 많이 하는 이유가 내가 실패를 하면 너무 창피하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나를 놀릴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굉장히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심리학자 이분의 말씀에 따르면 아무도 내 인생에 관심 가진 사람 아무도 없다. 전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6개월 전에 내 친한 친구가 크게 실패하거나 잘못한 걸 내가 지금까지 기억하면서 그 친구 놀리고 있냐 생각해 보면 그런 기억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잘못하거나 실패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패를 개인적인 관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패를 사회적인 문제로 이제 우리 나라 차원에서 이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그 로저스 에버렛이 만든 기술의 확산 곡선이죠.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2.5%가 이노베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13.5%가 얼리 어답터가 있어서 이 16%가 혁신을 이끌게 되고 그 혁신이 점점 이제 이게 퍼져 나가는 이런 모양을 띠게 되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 16%를 인정을 해주면서 뭐든지 해볼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데요. 이제 그게 규제의 관점에서 보면 네거티브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시스템은 뭐냐면 이거는 정말 하지 마. 이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제외하고는 뭐든지 다 해봐. 이게 이제 규제의 관점에서 이제 미국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MVP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를 만들 때 그냥 시도해보고 시장에 내보고 그래서 안 되면 그냥 다시 시도하고 뭐 마음껏 다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반대의 규제 시스템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파지티브 시스템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요거 하라고 한 것만 해. 그거 외에는 절대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규정이 없어. 내 하라는 허락이 없어. 그러니까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라고 시킨 것만 하게 하는 게 우리나라 시스템이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MVP라고 해도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가 아니고 맥시멈 바이어블 프로덕트, 완벽한 것만을 결국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니까 이런 규제 시스템들 때문에 혁신이 굉장히 방해가 되고 있고 사람들의 자유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는 바뀌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패연구소에 같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셨던 안현실 박사님이 주장을 하신 부분인데요. 이 앞에서 이분이 얘기하신 분들이 많이 이제 반영이 돼서 얘기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특히 이분이 이렇게 재미있게 말씀하신 부분이 점점 인구가 소멸돼가는 우리 한국의 문제도 실패의 관점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인구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가 이제 우리의 큰 이제 걱정거리인데요. 중국이 예전에는 굉장히 발명을 제일 잘하는 국가였는데 고대 시대에는 이제 근세에 들면서 그게 그 지위를 유럽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됐는데 그 이유는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이제 인구랑 관련성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새로운 시도 등을 통해서 시도를 많이 하면 발명을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시도가 결국 이제 실패랑 연결이 될 텐데 그러면서 드는 예가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라고 하는 도시가 원래 인구가 굉장히 작았는데 패스트가 창궐하면서 굉장히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시 관점에서 보면 인구가 소멸되는데 우리 베니스가 과연
존속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을 때 국가 전략가 한 사람이 나와서 이런 제안을 그 당시에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인구가 적은 건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러면 이제 생각을 달리해 보면 각 사람마다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씩 더 인생에서 주면 그러면 그거는 마치 인구가 2배로 늘어나는 것과 같고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2번 주면 인구가 3배로 늘어날 수 있는 것 같고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3번을 주면 4배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이지만 중국은 14억이어서 28배의 인구가 많은데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정말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27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그거는 거의 뭐 중국의 인구랑 맞먹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런 부분이 또 인공지능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가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 요즘에 많이 하시죠. 인공지능이 정말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접목이 되면서 우리 삶을 바꿔주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잘하는 건 맞지만 인공지능이 잘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예측 가능하고 도전과 실패가 필요 없는 일들에서 인공지능이 잘하죠. 그런데 인공지능이 여전히 못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사람이 하게 될 텐데 그게 바로 예측하기가 어렵고 도전과 실패가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우리가 전략적으로라도 예측하기 어렵고 도전과 실패가 필요한 일을 많이 시도를 해봄으로써 나의 가치가 높아지고 내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실패에 대해서 여러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실패가 의미가 있으려면 우선은 그냥 모든 실패가 다 괜찮아라기보다는 가치 있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좋은 목표이냐를 첫 번째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당연히 필연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그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을 때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으면 실패가 충분히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이런 화살표를 보여드렸었는데요. 결국 우리는 목표를 낮게 잡지 않고 목표를 높게 잡아야 결국 개인이 성장할 수 있고 사회가 발전할 수 있고요. 더 큰 혁신을 이룰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실패들을 통해서 배움으로써 우리는 더 큰 성공을 해 나갈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 자료들을 준비하면서 괜찮은 영상이 있어서 영상을 받았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틀어주실 수 있나요? Don't ever let somebody tell you you can't do something. Not even me. All right? You got a dream, you got to protect it. People can't do something themselves. They want to tell you you can't do it. You want something, go get it. Period. And he told me that he'd seen the dailies and that I was never going to make it in the business. We went and talked to the venture capitalists, and none of them would give us any money. One of them referred to me as a renegade from the human race.
네,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실패를 다른 관점으로 보실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제 강연은 이렇게 마치고요. 감사합니다.